정유진의 공부 8월호 한 문장의 세계 시간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엄청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곳도 그렇습니다. 비가 지역마다 피해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또 다르겠죠? 비가 사실 적당히 오면은 좋을 텐데 8월 달에 이 오디오 매거진을 들을 때는 맑은 날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책은 조지프 콘라드의 하트 오브 다크니스입니다. 이 책이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체가 인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이 4 가지 이상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프 콘라드가 1924 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올해가 사망한 지 100 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념 출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는 황유원 시인의 번역으로 어둠의 심장이라고 번역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석구 교수의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어둠의 심연이었습니다. 어둠의 심연. 그리고 오늘 제가 텍스트로 갖고 온 책도 어둠의 심연입니다. 이게 인제 비교적 최근이고 조지프 콘라드의 다른 작품인 진보의 전초기지라든가 다른 단편들이 또 같이 인제 속해 있어서 많이 읽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옥 번역가가 번역한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여기서는 암흑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문예출판사 세계문학에서 이덕형 번역가가 번역한 어둠의 속이에요. 여기는 그냥 어둠의 속, 하트를 속이라고 인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제목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트 오브 다크니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소설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하트와 다크니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글 제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지프 콘라드가 폴란드계 영국인 작가인데요. 러시아의 식민지였던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그 지역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이 상당한 인텔리였었는데 조국 혁명운동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에게는 무려 25년 동안의 군복무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고 뭐 프랑스로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러시아어, 프랑스어, 폴란드어에 다 능통합니다. 맨 나중에는 이제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영국으로 망명할 당시에 영어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맨 처음에는 선언을 했었는데요.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30대 중반에 문학에 매료되면서 그때부터 인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지 코나드의 작품이 단문이 많은데 그 단문이 자신의 이제 영어 문제하고 인제 관련이 있다. 사실 쓰기 부분이 라이팅 부분이 가장 그 외국어에서 배우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를 20 대에 처음 배운 사람이 영어로 그 수많은 소설을 썼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물론 그러면서도 또 폴란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가 폴란드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콘네드의 생애 자체가 유럽의 근대화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80 일간의 세계 일주 같은 옛날에 우리가 봤던 동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책들이 다 17 세기 18 세기 이후에 유럽인들이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전 세계를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모험과 탐험을 하는 거를 인제 들려주는 얘기인데, 사실은 모험과 탐험이 아니죠. 식민지 개척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국경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세력이 들어가서 국가 경계가 달라지고 인제 이 제국주의 근대 문명이 유럽을 제외한 모든 대륙을 대상화하는 거죠. 뭐 정복의 대상이든 뭐 숭배의 대상이든 유럽인들이 지구를 인제 탐험하기 시작한 시절이니까요.
그런 전반적인 유럽의 근대화 프로그램에 콘라드도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 있었던 거죠. 최근 그 영문학계의 주요 기류가 아무래도 뭐 생태주의, 여성주의, 탈식민주의 뭐 이런 것이죠. 문학 분야에서도. 그러면서 인제 이 하트 오브 다크니스가 탈식민주의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요즘 이게 굉장히 관심을 받고 연구가 많이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지프 코네드의 이 하트 오브 다크니스가 주목받기 전까지 아프리카는 주로 유럽인들의 어떤 사랑과 모험이나 뭐 이런 것들의 인제 배경으로 주로 등장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존 휴스턴 감독의 1951 년작 유명한 영화죠. 아프리카의 여왕. 캐서린 헵번과 험프리 보가트가 나오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두 남녀의 사랑과 모험을 인제 그린 대표적인 영화죠. 그다음에 시드니 폴락 감독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것도 역시 인제 아프리카가 배경이 돼서 남녀의 사랑과 인생의 고뇌를 인제 그린 작품이죠. 그런데 사실 아프리카도 동일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아시아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에도 북부 아프리카와 중부와 동부와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나라들을 우리 그냥 하나로 다 쳐 가지고 아프리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북부 아프리카의 튀니지나 모로코나 이런 데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는 굉장히 문화가 다르죠. 사실 저번에 용산통신 때 제가 그걸 한번 다루려고 했다가 인제 말았는데 뭐냐면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한국과 북아메리카 정상회담이라고 안 하잖아요. 한아프리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트 오브 다크니스는 콘라드가 1899 년에 블랙 우즈 매거진에 연재한 중편 소설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19 세기 말에 이 작품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말로라는 사람이 영국의 템즈강에서 무역회사 소속의 증기선 선장이 되어서 인제 아프리카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형이라든가 묘사라든가 이게 콩고가 맞아요. 그리고 조지프 콘네드가 콩고를 갔다 온 경험을 기반으로 이 소설을 썼기 때문에 콩고라고 인제 생각이 되는데 작품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인제 신비하고 모호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로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지역의 어느 강 상류에 있는 무역 교역소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자연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고 우리가 보통 자연이라고 하면 녹색을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우거진 자연은 어둡잖아요. 나무가 너무 크면 하늘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인제 어둡다고 인제 생각이 되죠.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갔을 때 맨 처음에는 문명인들이 이른바 야만인들을 혹은 그 지역을 탐험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정복한다고 하죠. 여기 이 소설에서는 코끼리 이빨입니다. 상아 무역을 하는 교역소에 도착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전설의 인물이라고 얘기되는 커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커츠라는 사람이 선주민들로부터 빼앗은 상하 교역장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커츠가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엄청 미스테리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커츠를 만나게 되죠. 이 하트 오브 다크니스가 유명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아마 1979 년도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이걸로 인제 아포칼립스 나우 지옥의 묵스록이라는 이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서는 배경이 베트남 전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로우는 윌러드 대령이라고 마틴 씬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커츠는 말론 브란도가 맡았습니다. 이 지옥의 묵시록이 이 책을 원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굉장히 인제 유명해진 거죠. 이
지옥의 묵시록이 세계 100대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굉장한 영화였기 때문이죠. 어쨌든 하트 오브 다크니스는 말로라는 이 주인공이 원래는 유럽의 지식인에서 야만인이 되어가는 커츠를 만났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콘네드는 이 사람의 생애와 소설 내용을 보면 커츠 같은 인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만 자기를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커츠가 나를 나에게 알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원주민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타자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신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때 문명과 야만의 경계가 인제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이들이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갔을 때 문명과 야만에서 자기들은 문명의 편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자마자 뭐에 부딪히게 되냐면 한 번도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대자연, 그리고 풍토병. 이 소설에 보면 하루에 3 명씩 선원들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프리카 가 가지고 개고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깐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허트죠. 하트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귀신에 쓰인 것처럼 피해망상, 막 편집증, 정신분열증에 걸리면서 자연에 압도된 상황에 처했다는 면에서 커츠가 근대인의 표상으로 재현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용을 좀 따 왔는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그 강의 상류를 향한 운항은 무성한 식생이 지상에서 제멋대로 자라고 커다란 나무들이 제왕같이 군림하는 세상의 태초를 향한 여행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강물, 거대한 정막,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숲."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자연이 많이 파괴되고 개발이 돼서 그렇지 않겠지만 120년 전에 아프리카의 이 자연에 굉장히 압도된 거죠. 그리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이게 이 소설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둘을 지켜보는 그 광대함의 표면에 어린 정적이 우리에게 뭔가 호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네. 헤매다가 이곳으로 들어온 우리는 대체 누구일까? 우리가 저 말 못하는 존재를 다룰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다루게 될까?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적이 있고, 근데 그 정적이 우리에게 뭔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저 말 못하는 존재를 다룰 수 있을까? 아니면 저들이 우리를 다루게 될까? 이거는 딱 지금 기후 위기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로서는 가장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라고 봅니다. 보통은 근대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포이에시스라는 얘기를 하죠. 인제 뭔가를 만들고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를 만들고 생산하는 그 의지는 필연적으로 자연 파괴와 미개한 지역에 대한 침략, 그들의 말로 하면 문명화 사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하트 오브 다크니스에 나타난 근대가 만들어내는 이분법, 유럽 문명과 야만적인 아프리카, 확실성과 모호성, 나와 나머지 사람들, 그다음에 문화와 자연, 남성과 여성, 순수와 혼종성 등에서 유럽인들이나 커츠는 자신들이 전자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이질성에 압도되어서 다크니스 속을 헤매게 되죠. 사실 이 다크니스라는 개념도 문제적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 심리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다크니스가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인종화된 표현이죠. 무의식이 흰색이 아니라 왜 검은색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까? 그다음에 검은 대륙이라는 말도 또한 그렇죠. 대륙이라는 건 그냥 그 자체로 자연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사는 데라서
흰색 대륙, 갈색 대륙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넌센스잖아요. 검은 대륙이라는 말 자체로 인제 인종주의적인 인제 표현이죠. 어쨌든 이 커츠는 자기가 붕괴되면서 이런 이분법을 분간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미쳐가는데, 왜냐하면은 이 이분법은 처음부터 실제가 아니라 유럽인들의 생각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자기들이 설정했던 그 이분법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그 위치가 인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작품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제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마다 탈식민주의 소설이다, 하이브리드 소설이다, 생태주의 소설이다, 인종주의 관한 소설이다, 여성주의 소설이다, 뭐 심리비평, 신화비평, 해치비평, 심지어 모험 소설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읽기 방법이 자본주의와 같이 등장한 유럽 중심의 근대성의 다양한 측면들이자, 동시에 근대라는 개념과 탈근대라는 개념을 넘나드는 다양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제 저는 이 소설을 탈식민주의 이 소설이라고 보는데, 탈식민주의에 대해서 인제 많은 또 정의가 있죠. 탈식민주의가 뭐냐. 근데 이거의 핵심은 탈식민을 하자는 얘기가 물론 당연히 아니죠. 탈식민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이미 식민 지배자들과 식민지 피지배자들은 문화적으로 서로 섞였기 때문에 식민 지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관념적인 생각이죠. 이게 사실 청산이라는 것은 담론으로서 효과를 갖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탈식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남성과 여성이든 자연과 인간이든 제국과 식민지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이분법에 대한 의문이죠. 이분법은 근대의 이데올로기일 뿐 현실에선 불가능한 실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대성의 성격은 집착적인 편집증이고 포스트 근대는 정실분열증이나 혼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분법 중에 하나예요. 포스트 근대도 근대의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브루노 라뚜르의 말처럼 근대성의 본질은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법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의 증시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대인은 표면적으로는 주체와 대상, 문명과 야만, 인간과 자연, 과학과 신화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자신을 전 근대인과 구분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이 이분법이 구분시켜 주는 기본적인 장치,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라뚜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번에 녹색 계급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 사람의 소위 출세작은 "우리는 근대인 적이 없다."라는 그 책인데요. 책의 내용은 뭐냐면, 근대 자본주의는 자연과 사회나 과학과 문화, 지식과 이익이 근본적으로 구분될 수 없게 뒤얽힌 인간과 기계, 자연의 하이브리드를 엄청난 규모로 증식시키고 동원시켜 온 결과이지 원래 이분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이 근대성의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하이브리드를 증식시킨 게 근대의 특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 탈근대와 근대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인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분법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보통 주체와 대상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는데, 사실 라뚜르가 보기에는 이미 각각의 것들은 내부 자체가 동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호작용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오고 중국의 불교가 한국으로 왔을 때 그 세 가지 불교는 다 사실 다른 거죠. 한국의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영향받았다라는 그 말도 어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퓨어한 것은 없고 근대든 탈근대든 그 성격은 하이브리드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작품의 근본적인 의미는 인간과 자연, 그다음에 인종이라는 이 근대성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성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찰이라고 보는 거는 읽는 사람의
마음이죠. 이 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작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을 것이다." 그런데 1899 년에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무슨 리얼리즘 소설도 아니고 묘사 자체가 중요한 소설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작품을 성차별주의와 인종차별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성과 인종에 대한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의 일반적인 묘사지 그걸 갖다가 지금 백몇 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성과 인종을 비하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맥락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품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전 이런 경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성의 보조적인 역할이나 또 '여성이 비가시화됐다.'라는 식으로 작품을 비판하는 거는 이제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요. 그것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젠더 문제처럼 돼 버리죠. 그다음에 또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페미니즘은 저는 아니라고 인제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트 오브 다크니스를 실천적으로 또 현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당대의 인류세를 예견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묘사가 치밀하고 또 자연이 굉장히 전원일기나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무섭고 '우리가 저들을 가르칠 것인가 저들이 우리를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할 정도로 놀라게 되죠.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주 곶자월 갔다가 뱀이 막 출몰해 가지고 너무 놀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데 120년 전에 아프리카를 갔던 사람들이 저는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 보시면 하트 오브 다크니스가 누구의 이 암흑이고 또 누구의 하트인가가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다크니스는 자기를 말하는 거고 하트도 자기를 말하는 거죠. 아프리카는 어떤 면에서 자연의 상징으로서 그대로 있는 건데 그거를 하트 오브 다크니스 어둠의 심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프리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트 오브 다크니스를 읽으시고 지옥의 묵시록 아포칼립스 나우를 같이 보시면 문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